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 두 분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 어제 열렸는데 이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을 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오갔던 얘기들 좀 정리해보고 저희 같이 생각해보죠. 신보라 의원께 부탁드립니다. 네, 검찰은 어제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치상, 그다음에 강제추행 미수, 무고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검찰은 피해자 2명에 대한 범죄가 유사해서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선범죄다. 사태에 따른 부산시정 공백과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 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충격으로 아직까지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 오 전 시장 범행이 강제추행 치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치매 등과 관련한 건강 상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변호인은 아무 힘없고 병든 노인인데 미친 노인네가 미친 짓 했네. 어찌 보면 불쌍하다 생각하자 하며 증오보다 용서를 택해 주실 수 없는지 간곡히 말씀드려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왜 그런 참담한 잘못을 했는지 스스로가 용서 안 된다면서 남은 인생 깊이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네. 오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 오 전 시장이 재판에서 흘린 눈물을 반성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는 공직 50년을 말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모두 오 전 시장이며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냥 모든 죄를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 합의할 생각은 절대 없으니 시도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 오간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뭐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피해자의 반응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오 전 시장의 변론이 2차 가해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분은 지금 오 전 시장 측의 변론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구형한 7년, 징역 7년의 구형 이 처벌 수위는 어때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정은혜 의원께 좀 여쭤볼까요? 네, 그 피해자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오 전 시장에 관해서 그냥 모든 죄를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 네. 합의할 생각은 절대 없으니 시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오 전 시장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치매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뭐 아무 힘없고 병든 노인네인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자신이 지금 보면은 그 여성을 성추행할 때 여성이 근무날이 아니었다고 해요. 예. 근무날이 아닌데도 뭐 나오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느냐 기습적으로 볼 수 있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 측에서는 지금 또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약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추행 치사 여부인데요. 예. 실제로 그 강제추행 치사 여부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상대가 항거하지 못하게 한 뒤 추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봤을 때 검찰에서도 얘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권력형 상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근무 관계, 특히 상하 관계, 권력 관계 또 이런 회사에서 사실은 시장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높은 직책이잖아요. 그럼요.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항거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한 건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두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좀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성범죄에서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이 아니라
본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정상적인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 전 시장이 뭐 73세이긴 하지만 굉장히 건강하고 실제로 그 사건 직전까지도 내가 법을 고쳐서라도 N선까지 하겠다 이러면서 팔굽혀펴기로 뭐 체력을 과시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연령대의 정상적인 기준 또 굉장히 또 체력도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치매다, 뭐 본인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뭐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인가.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성범죄를 고소할 때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기라는 것 자체가 뭐 오 전 시장이 어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격려 차원에서 뭐 어깨를 두드린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저는 추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 전 시장이 이렇게 나오는 게 나중에 괘씸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강제추행 치상 뭔가 해를 입혔다 상해를 입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저도 이 재판 과정을 보면 네. 반성보다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직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네. 그 오전 시장 측의 변론 요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강제추행은 아니고 기습추행이다. 그리고 강제추행 치상은 요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게 좀 처벌 수위가 높은 모양이죠. 그렇죠. 네. 세 번째로는 심신미약 사유로서 치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 감경 그런 요건으로 한번 살펴봐 달라. 네. 제가 보기엔 이 세 가지 주장으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강제추행 치상이 이제 형법 그 301조에 이 치상죄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형량이 무거운 범죄인 그러네요. 거죠. 네. 그리고 가중처벌 요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추행 치상은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을 이제 부산시장에 공천을 했을까. 네. 정말 너무나도 이런 추악한 범죄를 하는 사람을 공천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을 좀 하고 싶고요. 보면 이제 정은혜 전 의원께서 그 강제추행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예. 그 심신미약 사유로 든 그 치매에 대해서는 지금 사건 후에 그 오 전 시장이 치매 치료를 받고 경도인지 장애 판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러니 이 사유를 좀 참작해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 입장문이 제대로 좀 반박을 해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피해자 측에서는 그런 당신의 주장은 350만 부산 시민들의 수장의 치매 노인이었고 민주당의 치매 노인을 시장직에 공천했다는 의미다. 참담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치상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재판 과정이 이제 결심 공판이 끝난 이후에 1심 재판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겠지만 그렇죠. 이 강제추행 치상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네. 그 치상이라고 하는 범주에 얼마나 이제 포함시킬 거냐. 그게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피해자분께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정신과 치료도 지금 받고 약 없이는 살지 못한다. 네. 그럼 이제 그 치상이 이제 심각한 수준인데 지금 오 전 시장 측은 사건 직후 5월까지 치상은 인정하지만 그 이유는 사실상 무관하다 이런 취지로 계속 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그간 말하자면 피해 시점, 그다음에 1차 영장 청구, 2차 네. 영장 청구 시점마다 네. 그 피해 정도가 다를 텐데 그 모든 것을 왜 이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느냐 뭐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근데 실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지금 법리상 폭넓게 좀 인정도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예컨대 뭐 국가유공자 판정에 있어서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뭐 장애 등급이랄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있어서 이 법리 판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부디 이제 재판부에서 이 성추행, 성피해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현명하게 내려주시길 좀 기대합니다. 네.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네, 신보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우리가 치상이다, 뭐 상해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이제 신체적으로 어떤 해를 가했을 때를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외형적으로 손상을 명확한 외형적 손상 경우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요즘 이제 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과 또 동일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많이 공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판례에서도 그 대법원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인해서 생리적 기능이 방해될 경우 상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몇 월까지는 내가 스트레스 그 증후군이 있었고 몇 월까지는 없었고 막 이런 논리는 사실 정말 맞지 않고요. 오히려 본인의 형량을 감량하기 위한 그런 꼼수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두 분 다 어쨌든 이 문제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또 더 하실 얘기가 혹시 있으신지?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앞으로 검찰의 구형이 어떻게 그 후에 법리적 판단으로 이어지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연소 대학생 신분의 지금 여성 청와대 청년 비서관 발탁 소식이 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치 뉴스 아마 챙겨보시는 분들은 누굴까? 그러면서 이제 아마 검색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낯선 이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례적인 인사였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관련 내용을 정은혜 전 의원께서 아무래도 그 안에서 또 좀 더 지켜보시니까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청년비서관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임명했습니다. 박신임 비서관의 경우 올해 25세로 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연소 비서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35세의 나이로 비서관에 올랐던 장성민 전 의원이 최연소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인선으로 그 최연소의 기록을 10살이나 앞당긴 셈입니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민주당에서 청년대변인, 청년TF 단장, 더혁신위원회 위원,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이낙연 전 민주당 당대표에 의해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발탁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지도부에서 사퇴해 대학생으로 돌아갔다가 이번에 청와대로 오게 되었는데요. 박경미 대변인은 그 박성민 청년 비서관에 대해서 민주당 최고위원, 청년 대변인 등을 역임하면서 현안들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소신 있게 제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균형감을 보여줬다며 청년 입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조정해가는 청년 비서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청년이 중요한 화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도 지금 당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학생 신분으로 갔다가 다시 청와대로 지금 이제 활동을 옮겨가고 있는데 임명한 배경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 이례적 인사다라는 지금 보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들을 하고 계시는지 두 분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먼저 신보라 의원께 여쭤볼까요? 네. 파격적인 인선이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대 최연소 1급 그 청와대 비서관 이런 전무후무한 일인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조금 엇갈린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급 비서관이라고 하면 고시나 이렇게 뚫기도 굉장히 어렵고 일반 사람이면 일반 공무원이면 20년은 넘게 뭐 복무를 해도 실제 그 임명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이게 뭐 공정이냐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주장들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 자리는 실은 그 고시를 봐서 들어가는 일반 그 공무원도 아니고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임명이 가능한 직위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 내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게 이준석 현상에 대한 대응적 인선이다. 이런 평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박성민 청년 비서관의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울 것 같다. 근데 그러면 이준석 현상이라는 게 뭐냐? 저는
삼박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무서운 돌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게 인물의 파격, 그다음에 콘텐츠, 그리고 정면 돌파. 전 이렇게 세 가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인물적 파격이 있지만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정의 키워드를 선점해오고 공정 이슈를 좀 주도하고 논쟁을 계속화했다는 점, 그리고 5.18이나 탄핵 이런 그 자기 진영에서의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그렇죠. 정면 돌파해갔던 전 그런 부분이 선출직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보는데요. 이제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선출직도 아니고 이제 임명직이라고 그렇죠. 하는 또 차이가 있고 예. 인물적 파격에 대해서는 동의가 조금 되더라도 콘텐츠와 정면 돌파라고 하는 청년 정치인의 어떤 강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함과 그런 자기 정치를 좀 보여줬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평가되어질 만한 부분도 있고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예. 봅니다. 예. 우선 최고위원 시절 때 여성 인권을 많이 강조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예. 이제 박원순 그 오고던 사건 이후에 젠더 감수성 그런 측면으로 발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언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네, 피해 호소인. 네, 피해 네. 호소인의 뭐 네. 여성 의원들 얘기도 있었지만 이분은 이제 피해자 고소인이라고 또 지칭을 해서 이게 콘텐츠의 일관성 그리고 일단 자기 진영의 치부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좀 평을 내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청년 비서관 자리는 또 최고위원과는 다르게 예. 공식적인 발언을 막 내놓을 수 있는 자리는 성격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이제 보좌하는 성격의 네.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콘텐츠랄지 정면 돌파 이런 측면에서 밖에서 검증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네. 청년 비서관이 어쨌든 청년 기본법과 관련한 어떤 청년 정책을 조정하고 청와대 내 청년과 관련한 여러 형태의 문제를 청와대에 이제 직언하거나 이제 그런 역할일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청년에게 중요한 건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공감하는 정치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살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 지금 뭐 민주당에서 보여지는 굉장히 이제 불공정한 정치적인 어떤 문화랄지 그리고 최근에 뭐 김남국 의원이 이준석 그 당대표의 어떤 그 선발 과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열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을 해서 청와대에 직언하고 정부 여당의 실천에 옮기게 하는가 그걸 검증해 보는 게 이제 추후에 예.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청년이 공감하는 정치 과연 그걸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안에서 들여다보실 땐 어떠세요, 정은혜 의원께서는? 네, 우리가 지금 뭐 이준석 현상이다, 뭐 이준석이 당대표가 돼서 우리도 뭐 청년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검증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검증이 된 게 아니고요. 사실 지난 몇 달간 제가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했었고 그렇겠죠. 그것을 뭐 청와대에서는 밖으로 내뱉진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고 신보라 의원도 우리가 같이 그 국회 생활을 해서 알겠지만 당시 뭐 청년 특임 장관이나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임기 중에서도 항상 뭐 몇 년 전부터 논의가 언급은 계속 됐었죠. 되었던 상황이고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시기가 지금이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준석 지금 당대표가 굉장히 좀 성공적인 청년 정치 케이스라고 보는 이유가 이준석 대표도 보면 26의 비대위원이 됐어요. 근데 당시에 26의 비대위원이다?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이었고요. 그리고 그전에 뭐 그만큼 이준석 의원이 뭐 사회 경험이 풍부했냐? 사실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준석 의원이 당내에서 비대위원, 뭐 혁신위원장, 그리고 뭐 당협위원장 이런 중책들을 맡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시각이죠. 그러니까 현상을 당대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어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도 맞습니다. 해요. 예. 사실은 사람이 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정말 충분히 임무를 수행했을 때는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거든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를 보고 누가 어리다고 말하는 사람 요즘은 저는 많이 보지 못한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뭐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자리와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으니 이제 사실 못했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될 문제고요. 예. 지금 들어간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좀 응원해주고 열심히 좀 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나이라기보다는 경륜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뭐 특히 유럽의 선진국의 뭐 30대 총리, 그렇죠. 뭐 당대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보통 10대 때부터 당 활동을 하거든요. 10대부터 당원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데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당법이나 선거법에도 그렇죠. 미성년자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저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좀 개선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미성년자 때부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말 정치가 내 삶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이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20대, 30대에도 그게 연속이 되는데 그렇죠. 예. 주변에 제 친구들도 보면 10대, 20대까지는 정치에 관심 없다가 30대 이제 결혼하고 집 사고 네. 뭐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게 정치가 중요하구나. 중요하죠. 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 뉴스도 신문도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준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20대의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면 청년비서관이 원래는 시민사회 수석실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청년비서관 박성민 비서관이 되면서 정무수석실 소속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소속이 변경됐군요. 네네.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함께 같은 날 임명된 김한규 이제 47살이신데요. 네. 우리 당에 그 강남에서 출마를 했다 낙선하시고 네. 지금 김행장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를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정무비서관으로 함께 발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두 분 다 물론 영선이고 정치 신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 두 분의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 뭐 청년들의 입장 그리고 특히 박성민 최고 같은 경우는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또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너지를 기대해보고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좀 응원을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좀 더 어린 나이에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하다. 어떤 게 좀 더 청년 정치를 위해서 보완돼야 된다고 신보라 의원께서 또 생각하시는지. 실은 이제 청년 정치에 있어서 정당 정치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도 이제 당사자성이 많이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도권 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성이랄지 이런 의회 정치 안에서도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을 위한 정책만 편다고 해서 청년 표심이나 청년 유권자들이 이 정치에 믿음과 신뢰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우리 정치권이 표현해내고 있느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것이 중요하군요. 네, 그런 문화를 많이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 박성민 청년비서관이 청와대 안에서도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는 청년 관련 메시지들을 보면 그렇죠. 간접적으로 이 부분들을 그런 역할들을 네. 잘 해내고 있는가를 평가할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